지난 10년간 애플이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매달려 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글로벌 기업 하나를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액수죠. 게다가 투입된 핵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인력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토록 막대한 자본과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두뇌들을 갈아 넣었다면 최소한 바퀴가 달린 시제품이라도 세상에 공개되었어야 정상이겠죠. 헌데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출시하지 못한 채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은 제로입니다. 철저한 실패였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내부 직원들조차 이를 두고 타이탄이라는 거창한 암호명 대신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재앙이라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럼 대체 시가총액 1위의 기업 애플은 왜 자동차 시장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애플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13조 원위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애플카의 조용한 몰락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대성공 이후 스마트워치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세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거대 기업은 멈춰서는 순간 도태되는 법입니다. 경영진은 스마트폰 다음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하드웨어를 찾아야만 했죠. 이 시기 실리콘밸리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끄는 전기차 시장이었죠. 테슬라는 자동차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플 내부의 수많은 유능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배터리 전문가들이 테슬라로 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인재를 빼앗긴다는 것은 테크 기업에게 곧 미래를 잃는다는 뜻이죠. 이런 내부의 위기감 속에서 팀 쿡 최고 경영자는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직접 테슬라를 뛰어넘는 자동차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며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이 가동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2014년 무렵 애플의 움직임은 마치 치밀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들은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서 조금 떨어진 캘리포니아 써니베일 지역에 거대한 비밀 연구시설을 임대했죠. 건물에는 애플의 사과 로고 대신 전혀 엉뚱한 유령 회사의 간판을 달아 철저히 정체를 숨겼습니다. 동시에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심지어 경쟁사인 테슬라에서 일하던 최고급 자동차 엔지니어들에게 기존 연봉의 2배에서 3배를 쥐어주며 블랙홀처럼 인재를 빨아들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시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며 애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모델 3 양산 문제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팀 쿡에게 테슬라를 인수해달라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이 회의 자체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다 지어져가는 테슬라를 돈으로 사는 대신 세상에 없던 애플만의 자동차를 처음부터 내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애플이 13조 원이나 들여서 만들려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타이탄 프로젝트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저 막대한 돈과 천재적인 인재만 한 곳에 모아두면 알아서 새로운 결과물이 뚝딱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현실의 묵직한 제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테슬라처럼 직접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전기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글 웨이모처럼 운전대와 페달조차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만 했죠. 애플이 초기에 구상했던 자동차의 실내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승객이 마주보고 앉는 라운지 형태의 좌석 배치를 꿈꿨죠. 차량 중앙에는 아이패드를 거대하게 키워놓은 듯한 터치스크린이 놓여있고 차량의 지붕 전체가 하나의 화면으로 변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헌데 경영진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명확한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캡슐을 만들자고 지시했다가 개발이 막히면 다시 운전대가 있는 평범한 전기차로 목표를 하향 수정했습니다. 그러다 경쟁사들이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하면 우리도 질 수 없다며 다시 완전 자율주행으로 목표를 무리하게 높였죠. 이런 식의 목표 변경이 10년 내내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리더십의 붕괴였습니다. 최종 목표가 계속 바뀌니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장이 버틸 수가 없었죠. 10년 동안 프로젝트 타이탄의 총괄 책임자만 무려 4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포드 출신의 고위 임원, 테슬라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심지어 애플워치를 성공시켰던 소프트웨어 부사장 케빈 린치까지 투입되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리더가 새로 올 때마다 기존의 개발 방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극도의 혼란 속에서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오늘 출근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연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폰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자동차 부품을 모아 조립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프로젝트 초기에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애플 특유의 수직적 생태계 전략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완벽히 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차라는 거대한 제조업의 뼈저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완벽한 착각이었죠. 아이폰의 수익 창출 모델을 떠올려 보죠. 애플은 스마트폰의 칩셋 설계부터 운영체제까지 모두 직접 통제합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앱스토어 생태계까지 철저히 장악하고 결제 금액의 3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죠. 그래서 아이폰은 한 대를 팔 때마다 40%가 넘는 높은 마진을 회사에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태생부터가 저마진 구조를 가진 철저한 굴뚝 산업입니다. 차량 한 대를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선 3만 개가 넘는 물리적 부품이 필요하죠. 애플이 아무리 내부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결국 핵심인 배터리, 전기 모터, 서스펜션 같은 부품들은 수많은 글로벌 하청업체들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협력사 중 한 곳에 부품 납품이 하루만 끊겨도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는 끔찍한 공급망 관리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이죠. 애플은 과거 아이폰을 대량 생산할 때 팍스콘이라는 거대한 하청 공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자신들의 도면을 얌전히 조립만 해줄 팍스콘 같은 조립 회사를 찾기 시작했죠. 현대자동차, 닛산, 폭스바겐 등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역사와 막대한 자부심을 가진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고작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결사코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로고를 떼어내고 애플의 사과 마크를 달아주는 굴욕적인 역할을 맡을 회사는 지구상에 없었죠. 하드웨어 조립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 소프트웨어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맞닥뜨린 현실은 컴퓨터 모니터 속 세상보다 훨씬 잔인했죠. 애플은 수십 대의 렉서스 차량에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붙여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혹독한 주행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평범한 교차로를 부드럽게 통과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차선이 희미한 도로,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보행자, 불법 주차된 배달트럭 등 수많은 돌발 변수 앞에서 알고리즘은 툭하면 작동을 멈추고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겨버렸죠. 아이폰에서 시리가 대답을 잘못하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2톤짜리 쇳덩어리가 계산을 실수하면 그것은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99%에서 99.99%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0.1%의 한 걸음이 사실상 애플조차 넘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격 저항선이었습니다. 애플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대당 최소 판매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는 내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1억 3천만 원짜리 비싼 자동차를 팔면 마진이 아이폰처럼 많이 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품값과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13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빼고 나면 회사가 가져가는 순수 이유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시장에 10만 달러짜리 차를 선뜻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얇은 이윤을 모아서 도대체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완벽주의자 스티브 잡스가 살아서 이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분석가들은 잡스라면 애초에 자동차 사업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을 거라 단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잡스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 확신하는 걸까요?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비즈니스 철학은 오직 단 하나, 폐쇄적인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잡스는 자신이 하드웨어 기기부터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까지 100% 장악할 수 없는 사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타인의 부품이나 타사의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의존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곧 브레이크, 타이어, 모터를 만드는 수천 개의 부품 공급사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화재가 나면 셀 제조사를 탓해야 하고 서스펜션에 결함이 생기면 부품 하청업체와 책임을 다퉈야 하죠.
남이 땀 흘려 만든 부품에 애플의 매끄러운 디자인 껍데기만 씌워서 파는 방식, 거기에 마진율마저 바닥을 기며 정부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런 타협적인 비즈니스를 고집스러운 잡스가 용납할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좁은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되는 것만을 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애플은 왜 하필 10년이나 질기게 버틴 프로젝트를 2024년 초에 와서야 돌연 포기한 걸까요? 이미 13조 원이나 써버렸는데 조금 더 버텨서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깡통 시제품이라도 출시해서 체면을 차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 기술 시장의 중심은 순식간에 하드웨어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AI 기술을 선점하며 치고 나갈 때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였던 애플은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주에서 한참을 뒤처져 있었죠. 이 숨 막히는 순간 팀 쿡과 애플의 수뇌부는 극도로 냉정한 계산표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윤도 제대로 남지 않는 1억 원짜리 자동차 시장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10년 더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손절하고 전 세계 20억 대가 이미 깔려있는 막강한 아이폰 생태계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다가올 진짜 미래 생존을 대비할 것인가?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깔끔히 인정하고 2024년 프로젝트 타이탄의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년에 걸쳐 모셔왔던 자동차 부서 2,000명의 인력 중 핵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은 즉각 아이폰 AI 개발 부서로 전면 재배치되었죠. 자율주행 테스트나 하드웨어 조립을 담당하던 나머지 수백 명의 인력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중 상당수는 경쟁사인 리비안이나 테슬라,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애플의 실패의 교훈들이 역설적으로 경쟁사들의 기술력을 높여주는 씁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마주할 때 리더의 무능함이나 조직의 게으름 탓으로만 치부하며 비난하진 않나요? 물론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명확한 방향을 잃고 끝없이 헤맸으며 일관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점을 조금만 비틀어 바라보면 이것은 가망이 없는 산업의 자존심 때문에 매달리지 않고 회사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원을 재배치한 차가운 결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애플이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돈과 체면이 아까워서 억지로 결함투성이의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매일같이 터지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막대한 리콜 사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 부문의 영업 적재에 시달리며 거대한 기업 전체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허공으로 날아간 13조 원은 일반인들에겐 분명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에게 이 뼈아픈 실패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완벽한 성공 방정식이 현실의 거친 자동차 시장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미래인 AI 생태계로 방향의 키를 돌리기 위해 지불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이죠. 필름 기획,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